2023년 34일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인강드림에서 이제 드디어 공인중개사 예상 문제집에서 문제풀이 강좌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각종 이론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접수해서 들으셨다면 이제 이 문제풀이 과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말 그대로 출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습득하셨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1강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다면 문제풀이 과정은 한 문제당, 그러니까 예상 문제 하나에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 물론 여기에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된 문제들을 현재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도 있고, 또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문제가 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변형된 문제까지 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문제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제일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답이 이렇게 있구나를 의식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서너 개 이상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는 단원에서 이 내용을 벗어나서 출제될 수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는 출력의 과정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 단원이 출발을 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총칙과 재정,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출발을 하는데 우리 제1편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70%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단원 법령에 관련되는 파트는 반드시 욕심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 그리고 제3편이 중개실무로서 각종 법령들이 연결이 돼 있죠. 자, 제 파트 1번 법령에서는 좀 암기할 것도 있고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 제일 좋은 단원이 제1편입니다.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 참고로 보시고 교재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가 첫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1편 총칙과 재정 목적인데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가볍게 제일 상단 단원의 공략 포인트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 단원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중개 대상물로서 구성이 되고, 용어의 정의에는 반드시 암기사항이며 조문별로 각 한 문제씩 출제를 예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1편 총칙에 관련되는 내용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조에 한 조문에 한 문제씩이다, 그런 뜻이고, 자, 이 총칙은 민법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철저가 되죠. 민법 파트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총칙입니다. 민법에서는 제일 앞부분이 총칙, 그 다음 물권법, 그 다음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일 앞부분인 총칙이 어려움으로써 민법에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입문할 때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민법에서는 총칙에서 약 11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의 총칙은 부드럽습니다. 1조, 2조, 3조 각 조에 한 문제씩을 예상하는 단원, 그렇게 해서 자, 1단원 첫 번째 부분이 부드럽게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이 단원의 공략 포인트 첫 시간이니까 한번 체크해 드렸고, 드디어 대표 문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중요도는 별이 2개고 난이도는 하다. 그럼 난이도는 하다라는 말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인데, 자, 굳이 뭐 중요도, 난이도에 여러분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재를 꾸밀 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으니까 참고로 한 자료지, 난이도가 하라고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중요도는 별표가 2개니까 비교적 괜찮은 내용이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거기 교재 10페이지 상단에 상단에 01번 제목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뭔가 잘못 좀 들어갔죠, 그죠? 그 잘못 들어갔는 부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성격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도 뭐 관계는 없지만, 자, 목적과 성격으로 수정해 놓고 드디어 대표 문제부터 보는데,
자, 이 총책에서의 대표 문제는 1조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자, 제1조 목적은 1회 시험으로부터 지금 33회 시험이 끝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34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약 22회 시험 때까지는 1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12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이 말은 1회 때부터 22회 때까지 12개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니까 이때 수업할 때는 목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고 출제를 했고 2년마다 딱딱딱딱딱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죠. 자,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지금 22회부터 33회까지 약 10년 동안은 출제가 또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나온 문제가 또 10년 동안 안 되는 것도 또 모양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막 지나간 33회 시험에서도 출제는 안 됐는데 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34회에서는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자, 이 34회 시험에서 출제가 혹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1조를 모르고 2조부터 공부한다는 것도 별로 모양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떠나서라도 1조 제 목적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하고 여러분 원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1조는 꼭 정리해 주실 것. 자, 그런 문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하여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유사 표현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여기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또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 경제성 이런 것들이 유사 문제가 많이 보이죠. 전문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를 제공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개업무라는 글자 하나 더 붙으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 밝아가지고 못 찾아냅니다. 중개업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때 이 국민경제 이바지를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다음 목적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하고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데 이때 유사 표현 여기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등등 유사 문제들이 1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또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유권의 보호, 수요 공급의 조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등등등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중개사법의 최종 목적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약 12번 이상씩 출제가 됐으니까 정답을 여러분 1번으로 딱 잡으시고 제1조 목적에 관련되는 내용은 자존심을 걸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뭐를 정의해야 된다고요? 1조 목적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지 소속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틀려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전문성 기억합니다.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게 됩니다. 육성도 기억하시고 이걸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렇게도 수정해서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여 이 동그라미 한 5가지는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반드시 이 목적으로 한다를 기억하시고 5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단원을 출발할 때는 제1조 목적은 자존심 싸움이다. 그죠?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전에는 이렇게 자주 출제되던 단원들이 최근 10년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목적 여러분들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조를 정리하셨고 답은 1번으로 정리했죠. 답이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1조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걸고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출발합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서 1번 문제가 이 법의 성격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은 뭐 까칠한 성격이다, 또 차분한 성격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도 성격이 있지만 이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된 바도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성격이 4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 공부를 해보면 우리 중개사법은 1번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입니다. 기본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법이 뭐냐? 방금 설명했잖아요.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뭐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중개사법이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가 있다. 자, 특별법 기억하시면서 학창시절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공부했습니다. 어떤 법과 법이 충돌을 하면 뭐부터 적용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3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적 성격인데 이를 수업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했던 것, 이 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셔서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로 다닐까? 그러면 틀립니다.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4번 중개와 관련하여 민법과 상법이 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틀렸다. 그죠? 민법과 상법이 중개사법부터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죠. 자, 5번째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적 성격이다. 여러분, 이 혼합법을 다른 말로는 중간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공법은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법. 우리 공부를 해보면 뭐를 위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국가가 개입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내용이 중개에 관한 법이니까 그 양은 더 많지만 어쨌든 이런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공법적인 요소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그런 성격입니다. 혼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중간법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이기도 한 성격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의 성격, 기본법, 특별법, 국내법이면서 혼합법적 성격, 혼합법을 다른 말로는 중간법이라고도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4번 해서 이제 이 법의 성격을 가볍게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다시 말하면 민법과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상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었고 제2조 용어의 정의부터가 이제 오리지널 본론이죠. 자, 여러분 이 용어의 정의 교재 12페이지죠. 부터가 이제 중개사법의 오리지널 본론이고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A는 B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어는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 12페이지 상단 제목 용어의 정의라는 제목 옆에다가 크게 작게도 적으면 안 되고 암기라고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이 단어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해하세요 그러잖아, 그죠?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 설사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변형이 돼 나오는 것을 수정해가면서 정리할 여유가 생기지만 암기를 하면 암기한 대로 출제가 안 되면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만 오면 이해를 하면 틀립니다. 암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에 임하시겠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출제도 되지만 용어의 정의를 잘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고 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본론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두 주어진 용어 6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되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욕심내서 공부하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들었죠? 여러분 소공사라는 정의가 딱 뜨면 일단 찾아야 되는 거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그래서 소공사라는 정의가 딱 뜨면 포함, 수행, 보조를 딱딱딱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들었고 학습용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취득이 핵심 단어죠.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만약에 공부를 대충 한 사람은 그렇게 출제하면 합격한 자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오! 딱 찍는다니까요. 합격한 자 하면 틀려요. 법에서는 취득한 자라고 정의를 내려놨잖아. 그죠?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1차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2차, 원래는 2차만 치면 되겠죠. 그럼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자를 공인중개사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법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한테는 뭐 과학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는 스스로 이해하면 안 된다. 뭐 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 자를 공인중개사라 말한다라고 시험에 몇 번이나 출제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X라니까요. 합격한 자가 아니고 취득한 자.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3번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아주 정확하게 돌았죠.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용어는 1번 중개가 중요하다면 시험에서는 중개업이 가장 많이 출제하는데 이 중개업을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3가지니까 이 3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첫째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 3가지가 정확하게 돌았으니까 이게 오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빼면 틀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보수 살짝 뺐죠.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그것을 중개업이란다.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수험생은. 그런데 보수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자기가 이해하면 안 되고 글자 그대로 딱딱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A는 B다 라는 말은 A는 B라고 정했는데 자기 스스로 B 다시 B 다시 다시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고, 자, 암기라는 말은 있는 3가지가 그대로 돌았는데 만약에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건 넣어도 틀립니다. 중개업이란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사무소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전부 중개사무소 갖추고 일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이러면 맞다고 따라가는 수험생 50%입니다. 틀립니다. 사무소는 중개업의 조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틀리는 방법.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 등록이라는 표현이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 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조건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업자로서 처벌받습니다. 중개사법에서 무등록,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중개업의 요소에는 등록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 정확히 들었고 여러분에게 학습용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 개공사라 하면 중개사법에 의해 사무소를 뭐한 자다? 개설 등록한 자. 정확히 들었고 개설 등록한 자를 예전말로 하면 개설 허가를 받은 자를 개공사라 부릅니다. 자,
겟을 등록한 자라고 정확하게 돌았는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표현하면 틀려요. 또는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여러분 개공사는 등록증 받은 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어의 정의로서는 안 맞다니까요. 등록증을 받았거나 등록증을 받고 중개업을 영위를 안 하거나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등록만 딱 하면 개공사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자,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다 맞네요.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제 5번 지문이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니까 특히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해야 되지 여기 수행이라는 표현이 없다는데 주의하라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5번 지문 공인중개사로서 하고 출발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인데 이 정도 문제는 아주 가볍죠. 가벼운데 이 단어를 암기하신 분들은 사실은 공부도 학습용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가는데 이런 문제도 기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암기하실 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라는 단어부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5번인데 자, 답이 5번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용어의 정의는 학습용으로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단원이 이제 출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번은 33회 때 수정 문제입니다. 자, 33회 때도 출제됐으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출제합니다. 용어의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은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된다니까요. 자,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가장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자, 이 중개라는 용어에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이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요거 살짝 빼고 출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는 채권적 행위와 대비되는 물권적 행위로서 그 밖의 권리도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정확하게 돌았죠? 5. 자, 2번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좀 전에 공부했습니까? 겟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3번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이 들어오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이렇게 따라 붙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중개업은 시험에서 굉장히 틀리게 많이 걸었습니다. 자, 있는 것을 빠뜨려도 틀리지만 암기 안 돼서 쓸데없는 걸 갖다 붙여도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업은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4번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소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X다, 그죠? 여러분,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도 무엇으로 부른다? 소공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 1번 문제에서 소공사란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라는 문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중개보조원은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부터 반드시 돌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몇 번? 답은 4번인데 자,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하나씩 무조건 출제되니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 자, 이 개공사의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소공사죠. 용어의 정의로서 그대로 암기한 자들은 암기하신 분들은 4번이 틀린 것을 찾아냈을 겁니다. 출제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해마다 출제됐으니까 약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자, 이제 또 3번 문제도 용어의 정의를 훈련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용어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관련되는 판례도 있고 관련되는 문제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중개는 암기하고 있습니까?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는 없다. 아, 정확하게 들었죠.
여러분 중개업의 정의가 뭐였죠?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반드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보수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정확합니다. 자, 1번 지문들이 여러분 용어의 정의를 6가지를 암기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중개라는 정의에는 보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중개 공부하셨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 그랬지 거기에 보수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1번 정확히 맞습니다. 자, 2번 중개는 개공사가 아닌 자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개업은 개공사가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개라는 그림 우리 많이 그렸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요.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다? 중개를 하고 있는데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 보수를 받겠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자, 내 친한 친구 아파트를 내 친한 친구 사이에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중개는 해도 된다니까 일반인들도 그죠? 근데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한다는 그 개념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개공사가 아닌 자, 그 우리말로 일반인들도 아파트 중개해 줄 수 있다니까요. 내 동생이 원한다면 옆집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잖아, 옆집을. 그죠? 그리고 옆집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한 번쯤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날이면 날마다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으로 접어듭니다. 중개업이 접으로 들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를 무등록업자로서 처벌받는다라는 지문이죠. 그죠?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거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중개업의 정의 3가지 들으셨죠?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보수 받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개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4번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 업이라는 뜻을 설명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업적으로 행하는 것.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추가로 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라는 말도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업적이라는 3가지가 업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죠.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리는 다 맞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5번이겠네요. 우연한 기회 때문에 틀리죠. 자, 우연한 하고 들어오면 이제 판례로서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것도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우연히 한번 아까 했죠. 친구 집 소개해주고 수수료 한번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성을 갖출 때만 업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5번. 자, 우연히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 2, 3, 4가 맞는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문들이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에 출발하면서 그랬지만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익히시면 본고사에서는 이 문제를 벗어나서 출제될 수는 없다. 그죠? 하나를 위해서 너댓 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기출된 변형 문제도 한번 보셨고 또 용어의 정의로서 지금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쉬워서 4번 문제도 또 용어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4번 문제 볼까요?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틀렸죠? 2번 다른 사람의 을에 또 나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들었고 중개업의 요소는 3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그 다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가 중개업이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이 정확하게 돌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중개에는 저당권의 설정도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 그래서 옵니다. 자, 3번 틀리나요? 보수를 받지는 않는다면 중개업이 아니므로 개공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당연히 X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문을 반대로 한다면 자, 중개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에게 자, 내 받았던 수수료 돌려줄게. 이 사고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물건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X. 자, 4번. 공인중개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공사라는 것은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말한다. X. 자, 소공사 어떻게 한계합니까?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붙어야 된다. 그렇게 공부했죠. X. 자,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정확히 돌았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도 틀린 말이죠. 자, 중개보조원은 수행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보조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되었다고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되죠. 해당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인데 자, 이 단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이 2번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자기 것으로 잘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에서 출제는 중개업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 한 과정은 완전히 졸업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법인인 개공사는 A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등을 업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법인인 개공사 상가와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하라 그랬지. 이 분양 대행을 업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6가지. 그 6가지 업무에 주택과 상가의 임대 관리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면 틀립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B는 주변 사람의 의뢰에 의해 보수를 받고 아파트 거래 알선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요거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되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소의 3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돼요.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3번 공인중개사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 매매를 1회 알선했다. 우연히 한 번 하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공사 E는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였다. 이거는 컨설팅업에 해당되는 거지 중개업은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중개업에 해당되는 게 2번이 돌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틀립니다. 5번도 틀리나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F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요구만 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 적발이 되었다. 여러분 등록하지 않는 것은 중개업하고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그리고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뭐 했다고요? 요구만 했다. 아까 우리 중개업의 정의 3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반드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3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이 4번이다 밖에 없죠. 답이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업에 관련되는 용어로서 관련되는 판례를 공부하셨다면 6번은 드디어 이제 중개 행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하고 돌았습니다. 1번. 자,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 중요한 표현이죠. 오입니다. 지금 틀리는 걸 찾는데 여기 객관적 사항이라는 거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중개를 하고 있는 이 중개 모습을 보면서 이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나는 이거 중개하려고 했는 거야, 중개 아닌 걸로 하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하겠다라는 1번 판례죠. 이걸 정확하게 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주관적 의사로 이렇게 시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아 오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자, 개공사는 아파트를 중개해주고 나면 수수료를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를 팔아주면 수수료를 300으로 합니다 라고 약정을 하지 않아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 상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게 판례예요. 2번 판례론 여기 중개보수편에 가면 다시 이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번 옳은 것으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3번 중개행위에는 개공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도 중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우리 보통 이렇죠.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쌍방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는 게 현실적인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개공사가 살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B 개공사에게 당신이 매수자를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중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중개도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모습입니다.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 당연히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4번 개공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엑소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직접 거래라고 봅니다. 여러분,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행위,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하니까 틀린 것 4번. 결국 여러분들은 개공사는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니까 개공사가 아파트 좋구나, 내가 살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직접 거래라 그랬죠. 그래서 임대차도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해당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것 4번입니다. 5번 질문도 맞나요? 자,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해주는 사실행위이다. 정확히 들었죠? 지금 여기 여러분 중개 보고 계십니까? 이 중개를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개는 왜 하지요? 두 사람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하잖아. 계약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는 계약은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거예요. 요 계약이 법률행위다. 요것만 연결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법률을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정리가 됐잖아. 계약이니까. 그러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과는 구분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개는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한다.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그럼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인데 이 개념은 여러분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자,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의뢰가 오면 최소한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잘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설명을 해야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사실행위라는 것은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해 주는 행위, 그걸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인데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행위라는 말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5번.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그 계약 등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주는 일 말이죠. 주선해주는 사실적 행위 5. 요런 5번 지문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개공사가 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중개행위라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틀리는 것 4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혀 가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접어들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역시 용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하여 이제 용어는 오늘 사실상 졸업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죠. 자, 25회 때 출제 문제인데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여러분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게 계약이잖아. 그죠? 계약이 성립해 주도록 알선하는 행위. 그게 당연히 중개에 해당합니다. 5. 2번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등록 이런 거 중요하죠.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말 한번 틀린다 그랬죠. 정확하게 돌았고 3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틀린 게 3번이에요. 4. 소공사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딱딱딱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돌았죠. 5.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출제되는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지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런 문제 틀리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5회 때 정도의 용어의 정의의 문제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반드시 암기가 돼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야 당연하게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충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들도 다 찾아내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계속 유사한 문제들을 따라갑니다. 자, 8번 봅시다. 공인중개사법상 역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1번부터 오네요. 자, 이때 법정지상권,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중개의 대상이 안 되지만 이것을 양도, 이전해 주는 것은 수수료 받고 해줘도 된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설정은 안 되지만 양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5. 자, 나머지 틀리나요?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한 번 건물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본다. X 단 1회 해당하면 틀린다 그랬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사로 본다. 당연히 X예요. 아까 공인중개사의 용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은 중개사법을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4번 소공사란 법인인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도 당연히 소공사에 포함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때문에 또 X다 그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랍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이해하면 틀린다까지 정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 문제를 지금 5, 6개 정도를 지금 계속 공부하셨고 관련되는 판례도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될 거.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이를 조심할 때 설정하는 행위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나머지들은 왜 틀렸다도 정리하셨죠. 자, 넘어가면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단원이 달라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